네, 지난 4일 SK 하이닉스가 SK AI 서밋 2025에서 차세대 HBM 로드맵을 공개를 했습니다. 앞서 잠시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2029년까지 HBM5를 출시하겠다고 했는데요. 이 자세한 내용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고 이 HBM5가 어느 정도 단계인지 좀 설명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HBM4도 아직 시작이 안 된 시점이다 보니까 HBM5에 대해서는 사실 뭐 감이 잘 안 오긴 합니다, 저도. 예. 그리고 지금 보면은 연도도 2029년이잖아요. 4년 뒤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고객하고 다 맞물려 있어요. 사실은 HBM이라는 게 단독적으로 팔리는 게 아니고 항상 AI 칩셋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 칩셋에 대한 로드맵들 주로 뭐 현재로서는 엔비디아가 가장 큰 고객이니까 예. 로드맵이 나와 있잖아요. 지금 파인만치까지는 지금 쭉 연달아 나와 있는데 고객이 거기에 HBM4를 쓸지, 4E를 쓸지, 5를 쓸지가 아직 결정이 안 돼 있어요. 근데 내가 만든다고 해서 이걸 팔리는 건 아니거든요. 쓰임을 받아야 되는 그렇죠.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예. HBM5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한 거는 방금도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나는 아직까지 챔피언이고 추격자가 있으면 나 이만큼 벌릴 거야라는 자신감과 내지는 견제의 어떤 목적도 좀 더 있다고 보여지고 이게 사실은 상용화되는 것 시점에 대해서는 아무도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상황. HBM4도 원래 생각은 올해 중에 출시될 거라고 다 생각을 예. 기대를 했었지만 일단 내년으로 연기되는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향후 그 로드맵에 대해서는 항상 열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열려 있으나 실질적인 상용화는 언제 될지는 아직 잘 모르는 거죠. 미지수다. 고객도 모르기 때문에. 고객도 모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희 중국 얘기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AI 경쟁에서 중국이 미국에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또 경고를 했습니다. 그만큼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추격이 빨라지고 있다는 건데요. 이 저가 범용 메모리에 집중하던 중국 반도체 산업이 HBM부터 낸드 플래시, 뭐 D램 등에서 한 세대를 건너뛰면서까지 최신 제품을 출시하면서 빠르게 지금 추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의 이런 추격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도 굉장히 궁금하네요. 그 뉴욕 타임즈에 굉장히 유명한 그 사설을 쓰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요. 그분이 중국 경제를 묘사한 게 저는 너무 인상적이어서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중국 경제를 헬스장에 비유를 하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예. 선수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헬스장에다 모아놓고 헬스를 열심히 시킵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돈을 주면서 헬스를 시킵니다. 네. 그리고 그 중에 한두 명만 정말 훌륭한 헬스 선수가 돼서 나와도 그 걔네들을 리워드를 해주고 나머지 애들은 이제 신경 안 쓰는 딱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중국이 WTO에 들어왔던 한 20년 전에 미국이 중국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정치 체제나 여러 가지가 민주주의도 아니고 좋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 못할 거다. 그리고 중국은 계속해서 그냥 제조업이나 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첨단 산업을 할 수 있게 된 제가 보기엔 계기 중에 하나가 그 국가 주도의 시스템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올해 있었던 중국의 양회에서 정부의 R&D 투자를 800조, 우리나라 돈으로 800조를 발표를 했거든요. 우리나라 1년 GDP가 2,500조가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1년 GDP의 한 4분의 1 정도를 넘는 금액을 지금 여기다가 R&D에다 넣었는데 그 R&D의 대부분이 AI로 가고 있고요. 예. 그리고 중국 그 정부가 소유한 은행들에 대해서는 한 100조 넘는 펀드를 만들어서 AI 기업들에 대해서 이 펀드를 가지고 굉장히 저리로 대출을 해주거나 이런 금융상품을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하고 있는 거랑 비교해 보면 우리는 물론 중국보다 AI가 아직은 초창기 단계이긴 하지만 네. 국민성장펀드가 한 100조 원 정도 규모로 지금 내년에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중국의 물량 공세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건지 그리고 이 사실 자본주의는 아니지만 자본주의와 비슷하게 국가가 국가 자본주의 같이 하는 그래서 1, 2만 살아남아 그래 1, 2는 우리가 확 밀어줄게 라고 하는 이 생각들 결국은 이것들이 중국의 지금의 AI를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빠른 추격 속도를 만들어내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미국과는 다른, 미국은 굉장히 민간 중심이라서 경쟁이 세고 그중에 한 1,000개 투자를 하면 그중에 한두 개만 잘 터져도 되는 시스템이 미국이라면 중국은 야, 나라가 해줄게. 야, 열심히 경쟁해봐. 1, 2위 되면 우리가 밀어줄게. 이거니까 이것도 굉장히 무서운 거죠. 왜냐하면 중국이 그만큼 실탄이 많은 그렇죠. 상황이니까요. 네. 어떻게 보세요, 우리 이진영 애널리스트님은요? 그러니까 중국은 사실은 네.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그 전략을 이미 다른 산업에서 다 똑같이 적용을 했습니다. 철강, 조선, LCD, OLED, 2차 전지. 그래서 맨 처음에는 한 1,000개가 넘는 기업들을 그냥 다 돈을 막 주다가 어느 정도 이제 똘똘한 애가 생기면은 구조조정을 해버려요. 돈줄을 끊어버리고 네. 죽으면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남은 애들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 키우는 건데 이때쯤 되면 이미 이 기업들이 상당한 실력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도 지금 비슷한 과제 이미 겪었고 현재 몇 개의 대표 선수들이 지금 추려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D램, 낸드 각각 한 기업씩 양치 메모리와 뭐 향신 메모리가 있고 파운더리도 SMIC가 있고 이미 대표 주제가 한 명씩 선별이 끝난 상황이라 이제는 집중적으로 이 기업들한테 지원을 갈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수요가 일단 크잖아요. 전 세계 반도체가 최종 수요가 중국이 한 55% 정도가 돼요. 미국, 유럽이 아니거든요. 그 얘기는 뭐 수출할 필요 없고 우리나라에서만 풀어줘도 다 사주기만 하더라도 우린 시장 점유율이 20, 30% 올라가는 건 순식간이다라는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여지까지는 돈이 투입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지난 10년 동안은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2025년이 투자가 끝나는 시점에 이제부터 조금씩 결과가 나오는 시점이 됐는데 벌써 올해 2분기에 시장 점유율에서 보이기 시작했어요. D램 5%, 낸드 7%. 네. 1년 뒤쯤 되면 아마 둘 다 10%가 넘어갈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된 데는 어떻게 보면 한국 기업들의 역할도 있습니다. 예. 한국들이 2017년, 18년도 때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을 때 그때의 아픔이 있어요. 그 아픔을 먼저 얘기했던 주인공이 저기도 했는데 수요가 없이 이거는 인위적이고 구조적으로 공급 부족에서 가격만 올라왔던 거라 몇 달 지나면 이제 폭락할 거다라고 하고 이루어졌고 2년 동안 불경기가 이루어졌는데 네. 그때를 알다 보니까 이제는 시장이 좋을 때 공격적으로 증설도 하지 않았고 재고를 쌓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끊임없이 감산을 했고 설비 투자도 안 하니까 가격이 올라왔어요. 수요는 여전히 안 좋습니다. HBM을 제외한 모든 메모리 가격의 실제 수량으로 해보면 수출이 역대 최대라고 했지만 2022년 수준이었어요. 제가 며칠 전에 분석했을 때. 그게 3년 동안 수요는 하나도 증가하지 않았다. 이 정도로 반도체 수요는 안 좋습니다. 예. 오로지 AI 관련된 쪽만 수요가 폭발했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가격 효과를 났던 거는 공급자들 공급을 인위적으로 축소했던 건데 그러는 사이에 시장을 잃어가는 거죠. 중국은 그 사이에 증설을 했거든요. 예. 그 효과 이제 1년 후, 2년 후 되면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서 우리는 돈을 버는 것을 하나 얻었지만 시장을 잃는 또 하나의 아픔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점차 아마 피부로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결과치로서 지금 2025년부터 보여지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네요. 예, 좀 시장 얘기를 좀 해주셔서 시장 얘기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예, 한편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 효과로 3분기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또 기록을 했습니다. HBM뿐만 아니라 D램과 낸드 가격도 상승을 하면서 호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SK 하이닉스는 이번 슈퍼사이클이 뭐 지난 2017년부터 18년에 걸쳐 있었던 슈퍼사이클과는 좀 다를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다를지도 궁금하고 언제까지 이어질지에 대한 분석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르다라는 말은 사실은 정확한 표현인데 방금 전에 제가 2017년 상황을 말씀드렸잖아요. 예, 수요는 없는데 인위적인 공급 조정으로 해서 가격만 올라왔던 건데 지금도 모바일이나 PC나 노트북이나 그러니까 AI와 상관이 없는 쪽, 일반 데이터 센터 쪽은 똑같아요. 수요가 없는데 공급을 축소해서 가격만 올라간 상태였는데 예. 그때와 다른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는 AI가 없었어요. 지금은 AI라는 새로운 수요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실체가 있는 수요가 한 축이 있다라는 거죠. 큰 포인트네요. 그런 면에 있어서 2017년보다 호황기가 좀 더 길어지는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다음 궁금해했던 언제까지냐라는 부분. 예, 사실은 결국에는 AI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면 다른 쪽은 사실은 공급이 늘면 순식간에 꺼질 건데 중국에서 공격적으로 사실은 증산을 할 거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는 거는 사실 2027년이 되면 분명히 공급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AI를 제외하고는 다시금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예. 그럼 AI는 언제까지 버텨줄까가 이제 사실 우리의 관심사인데 제가 볼 때 내년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내년까지는 빅테크 기업들의 KPX 증가율이 여전히 높고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상황이 내년까지는 돼서 올해보다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 기업들은. 그런데 내년이 저는 끝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이 되면 이제 하드웨어를 더 이상 구축할 여력도 없고 더 이상 할 이유가 없어요. 이제는 벌어놓은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 팔아야 되는 시점이 되기 때문에 네.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기보다는 기존에 투자한 것으로 더 본인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내는 쪽으로 이제 좀 더 집중할 가능성이 높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그때쯤 되면 이제 엔비디아 칩이 과거와 같이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면서 팔리지는 예. 않을 거라는 것. 네. 그게 깐부회동의 사실은 속뜻인 거예요. 1년 후부터는 우리도 모르겠으니 지금부터 고개를 확보해 놔야 된다. 이전에 관심도 없었던 작은 시장도 공을 들여야 되는 상황. 이것이 이제 엔비디아의 최근의 이제 행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 송대를 계속해서 꾸준히 분석을 해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좀 빠지고 있습니다만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제 나란히 어쨌든 시점 흐름으로 볼 때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SK하이닉스는 어제 장중 사상 최고가 경신하면서 63만 닉스를 터치를 했는데 앞으로 이 반도체 섹터의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될지가 궁금해요. 사실 저희가 방송 전에 얘기는 했습니다만 SK하이닉스가 뭐 85만 원까지 갈 거다라는 얘기도 막 나오고 있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주가는 사실은 실적하고는 조금 다르잖아요. 실적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예. 주가라는 거는 예측이 좀 불가능한 측면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는 내년에 실적도 좋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년에 더 좋을 실적도 다 선반영됐습니다. PR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면 지금 근데 왜 더 오르느냐? 사실은 유동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측면이 저는 많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러면은 올해와 내년의 주가 흐름이 그 유동성 생각했을 때 어떻게 움직일 거냐를 저는 좀 고민해봤거든요. 올 연말까지는 자잘한 변동이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등락이 되는데 본격적인 조정이라고 생각이 되지는 않고요. 연말이 되면은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은 현금이 필요한 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배당도 해야 되고 네. 일부 고객들이 환매할 걸 대응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리저브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펀드 같은 경우는 연말이 됐을 때 수익률을 확정 지을 때 지금 수익률이 좋은 종목들을 일단은 처분을 일시적으로 하면은 높은 수익률로 본인들이 마케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시적으로 현금화하더라도 내년에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자금들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내년이 되면 이제 하드웨어에 대한 좋은 시절의 끝물이라는 생각이 예. 저는 강하게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엔비디아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분명히 조정이 필요하다. 필요한 제도. 왜냐하면 앞으로의 높은 수익성을 다 끌어와서 주가가 올라갔는데 그게 끝물이라는 게 확인되는 순간은 이제는 적정 주가를 향해서 내려갈 수 있는 그렇죠. 상황이 예. 분명히 열리는데 물론 떨어져라고 악담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럴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건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저희가 모든 정보를 잘 참고하는 건 굉장히 그렇죠.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또 한편의 일각으로 시각을 또 제시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이런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또 인재 양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최근 미국발 또 AI 거품론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뭐 AI 거품론에 대한 얘기도 저희가 좀 잠시 뒤에 하긴 할 텐데 인재 얘기를 좀 앞서서 먼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국가과학자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20여 명씩 5년간 100여 명을 선발해서 연구 활동비 등을 지원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국가과학 제도가 어떤 좀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이것도 궁금하네요. 최근에 이제 어느 방송사에서 나온 다큐멘터리가 굉장히 히트를 쳤잖아요. 예, 중국은 우리는 의대인데 중국은 왜 공대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중국 분들에게 여쭤보면 대답은 하나입니다. 그만큼 리워드가 좋기 때문에 거기를 가는 예.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도 사실은 AI가 다음 먹거리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것이 공학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한다면 이공계 인재들에게 좋은 롤모델 그리고 좋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서도 잘 성공할 수 있고 잘 성장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아마 정부의 정책은 그런 측면에서의 아마 시발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근데 좀 지적하고 싶은 부분 하나가 사실은 누군가 선생님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AI라는 거는 자기가 책을 보고 혼자 배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외국에도 우리나라 학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학자들 중에 미국에 사실 테크 기업에 있는 분들은 너무 샐러리가 높아서 한국으로 잘 안 오시려고 하고 그 중에 학계에 계신 분들 중에 이제 한국으로 귀국하시려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제가 최근에 이제 들은 얘기 중에 제일 흥미로웠던 건 여쭤봅니다. 한국 올 때 뭐가 제일 걱정이세요? 물어보면 보통은 저희가 생각하기엔 샐러리 컷이 그러니까 샐러리가 낮아지는 게 제일 걱정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세 번째랍니다. 첫 번째 관심사는 한국에 가서도 내가 계속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좋은 그룹이 형성돼 있는지가 첫 번째고 예. 두 번째로는 예전과 같이 한국에서 이렇게 윗분이 얘기하면 아랫분은 무조건 따라야 하는 이런 약간 수직적인 문화가 남아있는지를 물어보는 게 두 번째라고 합니다. 오히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선생님들, AI의 좋은 선생님들을 외국에서 모실 때 그런 점들에 대해서도 저희는 조금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뭐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부분에 있어서도 1조 4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초등학교부터 석박사 연구원까지 전생에 걸친 인재 양성 방안까지 추진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뭐 AI 3대 강국을 위한 발판이 되기 위함이겠죠.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AI라는 건 일종의 저희의 생활 습관이니까요. 그리고 저희가 아주 오래 같이 갈 테크놀로지이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몸에 익히는 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초중고의 교육을 조금 더 AI 친화적으로 AI의 방점을 두는 교육을 예. 강화하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고등교육부터는 사실은 AI 관련된 자기가 AI과가 아니더라도 AI와 관련된 어플리케이션들을 많이 접할 수 있게 하고 예를 들어 저는 경제학과지만 예. AI를 전공하지는 않지만 AI와 경제학을 접목해서 뭔가 더 나은 테크놀로지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주고 또 한편으로는 학사, 석사, 박사의 연계 과정을 만들어서 예. 좀 기간을 짧게 해주고 조금 더 팍팍 밀어줄 수 있는 뭐 금전적으로나 아니면 연구 환경 측면에서나 밀어줄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지방의 국립대들 최근에 이제 인재 유출이 좀 심하잖아요. 다른 수도권 그렇죠. 쪽으로요. 예. 그래서 이래서 지방의 국립대들을 좀 AI 특성화된 대학으로 연계해서 이 국립대도 발전시키고 AI 쪽도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들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으로 이런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인재들이 모여있는 그룹이 결국은 생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 프랑스가 되게 좋은 예인데요. 예. 프랑스에서는 2018년부터 AI 투자를 하면서 역점을 뒀던 게 하나가 파리를 AI의 클러스터로 지정을 하고 그 파리에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 겁니다. 단순히 프랑스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혹시 미국이나 중국 외에 다른 쪽에서 AI 커리어를 생각하는 사람들 그쪽으로 모이게 인센티브도 주고 예. 투자도 하고 이런 식으로 했던 어떻게 보면 클러스터의 개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AI 3강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전략이 또 필요한지, 정부와 기업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 마지막으로 좀 짧게 듣고 마무리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 근본적인 문제이긴 한데 의대 지상주의가 없어지지 않는 한은 여전히 우수한 학생들 다 의대 쪽으로 뺏기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지만 단기간에 힘들 것 같은 하지만 그 부분은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하고 고민해야 될 부분 같고 그리고 한국의 많은 대학들이 우리가 공정 관련된 하드웨어 관련된 인재들 많이 양성을 하고 있고 배출을 하는데 소프트웨어 인력들은 사실 아직도 괜히 규모에도 적고 예. 퀄리티도 부족한 면이 있어서 앞으로 설계 인력, 그런 알고리즘 인력들을 양성하는데 좀 더 관심을 집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약간 좀 브로드한 얘기긴 한데요. 사실은 실패할 수 있는 문화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AI라는 거 미국에서 어떻게 하죠? 벤처 투자를 통해서 1000개 기업에게 지원했을 때 하나, 두 개만 터져라라고 하잖아요. 사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과학이라고 하는 것, AI의 중심이 되는 공학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거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은 문화들, 그럴 수 있는 지원들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하는 게 저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큰 뷰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뭐 인재 양성, 뭐 시장의 인프라 확보, 그리고 정책까지도 같이 이렇게 가져줄 때 훨씬 더 시너지가 잘 날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의견이셨던 것 같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신 이주환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